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주 한가하고 뭔가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뭔가 마음은 살짝 들뜨기도 한데 올해 내가 뭘 했나 또 내년엔 또 뭐 하고 먹고 살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일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내일 아침에 올리지 않고 오늘 저녁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주 시장을 판단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결론을 일단 냈는데요. 지루한 행보 장세를 견뎌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번 주 저의 투자 코멘트죠. 지루한 행보 장세를 견뎌라. 이 지루한 행보 장세를 견디지 못하면 연말과 내년 초 3월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 트렌드를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사자의 심장이 없으면 토끼의 심장이라도 가져라.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나타나는 이 지루한 행보 장세를 견딜 능력이 없으면 엉덩이 무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루한 행보 장세를 내년 1분기까지 장은 좋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뎌보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시장 좀 긴 이야기인데요. 되도록 좀 짧게 압축해 보려고 그러는데 고수는 압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하수는 주절주절 하는데 저는 약간 주절주절 하는 것 같아요.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전일 금요일 날 끝난 시장과 이번 주를 종합해서 보면 시각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시각이 옮겼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추수 감사절이 들어있고 11월부터 미국은 이제 쇼핑 시즌으로 들어가죠. 연말 소비 시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은 연말 소비 시즌으로 가 있다. 이게 좋다면 내년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시각은 확실히 브라이트 긍정적으로 갈 거다. 이건 명약 관하죠.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으로 모든 관점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CPI나 이런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또한 연준 여러 지방은행 총재들이 하는 그 독설들 우리를 부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긴축에 대한 그 독설들 이미 철진한 라떼 시절 이야기에 몰입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미래에 다가오는 그 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이 전망된다. 이 확신, 이 한 줄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연말과 내년 초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많은 섹터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되느냐 좁혀야죠. 좁히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죠. 하수는 펼치고 고수는 좁힌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하수는 종목으로 펼치고 고수는 심플하게 하면서 집중화시키는 게 고수의 능력인데 로봇, 음극재, 원통형 배터리, 풍력 이 정도로 좁혀서 나머지는 더 올라가더라도 버릴 건 버려야죠. 다 쫓아가다가는 결국 똔똔이나 마이너스가 납니다. 하수는 펼치고 고수는 좁힌다. 로봇 음극재 원통형 배터리 풍력, 로봇 음극재 원통형 배터리 풍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팍팍 좀 꽂아 놓으시면서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입안에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좀 많이 시달렸고 잠자는 것도 깊게 못 자버렸더니 아주 심한 혓바늘이 나서 굉장히 아프죠. 혓바늘 아픈데 주말 내내 쉬어도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이날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이번 주 뉴욕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소화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죠. 살짝 약세죠. 매파 발언, 기업들의 분기 실적 이 두 가지가 시장을 가지고 노는 두 가지 큰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연착륙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은 과연 경창에 하드랜딩할 것인지
소프트 랜딩할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이번 주 내내 먹고 터지고 반복될 거든. 이런 상황에서 부정론자들은 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떨궈져 나가고 긍정론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장이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구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계속 존버를 하면서 연초에 돌아오는 그 상승 기대장을 견디면서 쫓아가는 거죠. 시장의 연준이 매일 터트리는 긴축 폭탄과 싸우는데 지쳤고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당국자들의 경고음을 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2, 3개의 CPI 호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걸 이제 기다려야 되죠. 이날 컨퍼런스 보도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0.8% 하락했다는 거죠. 시장은 4% 하락했는데 0.8%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보다도 굉장히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상품 지출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부분의 약화 징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큰 관심이죠. 만약 그 서비스 부분까지 약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은데 여러 가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ISM 제조업지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서비스 부분의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임금 인상률이 또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들을 소프트 랜딩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 이 위기만 잘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안 등 CPI의 추가 하락, 중국의 좀 더 개방적인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몰려들고 함께 압축해서 시장에서 포텐을 터뜨린다면 내년 1분기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글로벌 주식시장은 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맞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금요일 다우는 0.9%, 나스닥은 0.1%, S&P 500은 0.48%, 48% 상승하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은 행보 국면이 올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 축적의 시간으로 보고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떠나지 말고 5층에서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수급인데 지금까지의 기술적 반등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지수 관련된 대형 우량주를 받치면서 장이 올라왔는데 이젠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866억을 팔았다는 거죠. 네. 코스닥도 1941억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안정을 좀 찾으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일단 멈추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난주 우리나라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빼간 다음에 이익 실현이 먼저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차이나 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왔고 중국에 대한 불안감들을 살짝 죽이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나라에게 수급에서는 부정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먼저 뺏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다면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지지부진하니 먹고 터지면서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그 투자 수급을 향한 돈이 들어올지 빠질지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살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 두 번째는 패드 위원들의 연일 강한 CPI 상승에 대한 견제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자기들이 계산했던 테일러 준축에 했더니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걸 달리 해석하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어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KB의 한 애널리스트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쓰신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분의 이
연준의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야기는 내년 8월까지가 시각이 딱 정해져 있다. 시계열이 8월에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여기까지 7%를 때린다면 그 다음에는 옆으로 기든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시장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즉 초반기에 강하고 아주 급하게 올렸다면 하반기에 갈수록 그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긴축 강도에 대해서는 약해질 확률이 있다. 따라서 이 7%라는 숫자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거나 잠식이 되면 공포감을 느끼면 이 8월 이후에 오는 이 좋은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골디락스 같은 그런 형태를 보지는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는 2023년 7월 이후, 8월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와 긴축이 낮아지고 또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은 항상 6개월 선반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이 모든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이 이후에 2분기 이후에 나타날 그 호재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의견을 낸 거죠. 저는 이은택 의원의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멋진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일러 준칙이니 뭐니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블러드가 이야기한 그 뭐랄까 부정적인 늪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우리의 그 CPI 긴축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라. 이걸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테일러 룰이란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죠. 테일러 룰은 누구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제가 주절주절 설명을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CPI라든지 긴축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그들의 어나운스먼트 오럴 리스크를 이겨라.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시장, 즉 채권 시장에서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안정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내년 1분기에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시장 안정권입니다. 미국 신용 스프레드는 128bp로 2001년 이후 월 평균 179bp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채 5년에서 트리플 B급 5년짜리를 뺀 그 스프레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본 모기지 금리에서도 MBS 신용 스프레드는 50bp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모기지 금리에서 MBS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국채 뭐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에서 신용 스프레드를 빼면 50bp로 줄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미국의 M2 중괄이 2.6%로 YY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시장은 의외로 안정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는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돈이 채권형 펀드로 가면서 의외로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금리가 오르지 않고 크레딧 리스크도 수급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자금 시장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시절에 근접한 글로벌 신용 스프레드. 네. 코로나19가 이 정도였죠. 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는 글로벌적으로 안정적이다. 많은 닥터 둠들이 어느 나라가 하나가 펑크가 나고 어느 기업이 하나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한 시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 신용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US 크레딧 스프레드죠. 네, 국채 5년에서 회사채 5년 트리플 B급 5년을 뺀 금리이고 US 다음에 이것은 모기지 스프레드네요. 그렇죠? MBS 스프레드 국채 5년에서 모기지 금리를 뺀 스프레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신용 스프레드란 거죠. 이제
우리나라 회의가 금통위 회의가 한 번 딱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얼마에 올릴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금통위 한국은행의 그 기능 중에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결국은 자본시장,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단기 CP 시장, CP라든지 CP 시장에서 PF 관련된 CP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은이 안정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당근책을 주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윤석열 정부 경제 관료들의 실력이 나타난 거죠.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 신용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약간 리스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AA- 회사채 스프레드는 국채와 기준에서 5년짜리 기준인 것 같은데 166.6bp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5월에 기록했던 77.6bp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11월 들어서 AA- 회사채 수익률이 다소 둔화된 점은 유한이지만 여전히 신용 스프레드가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10월에 발표된 정부 주도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지금 크레딧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봐도 한국 신용 스프레드는 지금 심각한 수준, 회사채 스프레드 올라오고 회사채 자체 금리도 올라오고 그렇죠. 회사채 문제가 레고랜드발 문제가 터지면서 부동산으로 전이가 되고 이게 증권사와 캐피탈과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 꺼지지는 않고 있다. 완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이 났는데 이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CP라는데 ABCP 단기 사채죠. 전자 단기 사채 이 단기 3개월 내에서 6개월 이 정도에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CD 수익률은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CP 수익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CD 시장 다 죽었습니다. CP 시장만 남아있는 거죠. 지난주 CD, CD 스프레드는 136bp로 크게 확대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1월에서 2009년 1월을 제외하고는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엔 평균 133bp까지 올랐는데 CP 시장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CD에서 CP 수익률을 뺀 차가 벌써 136bp인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1월보다도 그것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단기자금 시장에 아직도 한국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한국 금통위는 금리 인상 수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CP 시장은 금융위기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네, CP 금리도 올라와 있고 스프레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 ABCP 단기 사채 발행 만기 시장이 돌아오는데 아주 뭐 연말까지 어마어마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11월, 12월. 이게 단기 사채가 11월, 12월 CP하고 ABCP가 40조. 그렇죠? 12월에도 거의 50조.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두 개 11월, 12월 합쳐서 그 100조가 넘는 돈이 돌아오죠. 이게 돌아오면 내년에는 오히려, 뭐 이제 단기 자금이니까 차환이 잘 안 된다면 이것은 갈수록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올해 12월, 12월만 넘긴다면 한국 단기자금 시장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차환이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서는 이제 금리 자체가 금액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제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금리 자체 올 11월, 12월 차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물량과 또 어떤 금리로 차환이 되느냐 이 수 두 개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마저도 못 막으면 이제는 완전히 바보 병신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의외로 강하게 막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단기 연말 소비 시장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이 이제 11월부터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에 들어가는데 작년보다도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는 높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디스카운트 가격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럴 때 소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 재고를 떨굴 때 어떻게 떨굴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교차해서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카바나나 같은 이런 중고차 업체에서는 1,500명이나 직원을 해고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죠. 또 올마트는 10월 소매 판매가 좋았는데 타깃과 홀스는 나빴다는 거죠. 서로 막 교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아서 약간 누출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잘 방어했다, 잘 소비가 괜찮았다라고 해석하면 내년 초부터 다시 주가는 올릴 확률, 경기가 소프트 랜딩 쪽으로 무게가 찔릴 것이고, 여전히 안 좋다라고 쏠리면 내년 1분기에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서로 해석하는 싸움의 차이인데, 저는 차라리 전자의 시각이 찍힐 확률이 높다. 생각보다도 소비가 줄지 않고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찍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금요일 날 운동화업체 풀라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동일 매장 매출액이 0.8% 상승하면서 올간의 예상치 마이너스 5.9%를 깨뜨렸죠. 주가가 8.73% 뛰었습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운동업체들이 생각보다도 수요가 줄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25일, 사이먼 먼데이 28일 이제 시작 막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봤죠. 네. 연준 위원장들의 지방은행 총재들의 말에 매몰리지 마라.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크레딧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한국은 추가로 상승할 때는 크레딧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연말 소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첫 대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자의 심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가면서 견뎌야 된다. 지금 오늘 횡보장세를 견뎌야 된다.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제 논리의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금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해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옴시티 관련주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이 와서 일본을 가지 않고 떠나버렸죠. 빈살만의 오직 관심은 2025년인가요? 국제 세계 박람회를 자기가 가져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사우디가 강력히 1등으로 가다가 부산이 뛰어오면서 이제 부산 쪽으로 많이 기우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확실히 못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대신 그것을 포기해준 대가로 막 폭탄을 던지고 갔는데 MOU라는 것은 아무 법적 문제에 구성력이 없어요. 사우디의 MOU 체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또 사우디, 특히 중동 애들하고 뭐 하는 데는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만 보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또 유럽도 있고, 또 일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중국의 그 모습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우디의 모든 것들은 미국이 다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느껴야 되는 거죠. 특히 국방,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 상인들의 야부리에 그 뻥튀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항상 기대감, 드림으로 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드림이 시장에 완전히 선반영이 돼서 제가 봤을 때 7, 80%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드림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옴시티는 이쪽 홍해 쪽에 이렇게 있죠. 네, 여기가 아마 이집트인 것 같고 여기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러한 모습인데 이제 홍해 쪽으로 위에 붙었죠. 북아메리카 쪽으로 붙었죠. 이쪽에 올라가면 첫째는 뭐 모래 폭풍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여기 아름다운 데가 많고 바닷가도 이쁘고 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를 홍해 쪽, 이집트와 가까운 쪽, 이스라엘과 가까운 쪽으로 붙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산업이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땅 파서 물론 석유가 나오지만은 뭔가를 이걸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이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두바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다 야자수 모양의 바닷가에다가 뭔가를 지어서 분양도 잘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카타르가 이걸 비슷한 도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1만 명밖에 살지 않아요. 실패한 도시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얘들은 에너지를 태양광을 썼다는 거죠. 근데 모래 폭풍이 불면서 햇빛은 많이 쬐지만 이 태양광 패널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네옴시티는 태양광을 쓰지 않고 뭘 쓰냐? 원자력과 수소를 쓸 확률이 높아진 거죠.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 다시 한번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로 뭘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과 수소는 나름대로 이 네옴시티의 가장 큰 수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살만 왕자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해 오는데 이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이 여기에 일거리도 없고 뭔가 돈이 없으면 과연 이 비싼 도시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부자들이 굳이 여기 와서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음에 500m 지금 우리나라 롯데타워만한 것들이 160km를 연결해서 짓는다는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을 될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는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첫째는 트로제나 더 라인에서 옥사곤은 해양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옥사곤은 프로젝트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트로제나 이거 친환경 산업 관광단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더 라인은 상당히 드림, 꿈, 선언적인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서울서 강릉까지 직선으로 가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 설계감리, 도로, 태양광, 수소, 에너지, UAM, 자율주행, 터라인, 물류, 강간, 전력 케이블, 시멘트, 게임, 통신, 전력, 해수담수와 5G, 에너지 관련 시스템, 스마트 빌딩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걸 잘라서 붙여놓고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뜯어봐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네옴시티는 1차 상승이 끝났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숫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 더 라인은 미국의 도움 없이 미국에를 이걸 가지고 갔죠. 미국에 가져갔는데 미국이 노를 해버린 거죠. 네, 너무 황당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꿈과 같은 이야기다. 지난번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을 때 네옴시티에 관련된 투자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은 석유 증산을 해주겠다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결렬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주의를 해라. 그런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네온시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국방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또 섹터가 있죠. 수소, 원전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단순히 건설, 화학 이쪽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건설, 화학 쪽이 시클리컬 산업이 침체로 들어간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2차 전지 비즈니스. 2차 전지는 원통형. 원통형은 확실히 새로운 시장에 내년 먹거리입니다. 다음에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시장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원통형 전지는 테슬라가 가져온 원통형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음극재, 이제 음극재 시장이 도전재와 함께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봅시다.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로 네, 실리콘 카바이드,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케, SK, SKC
이 정도가 음극재에 관련된 기업이죠. CNT 도저제는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캠. 그렇죠? CNT 파우더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그렇죠? 이 정도. 첨가제는 첨보 정도. 이 정도는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온통형, 음극재, CNT 도전제, 첨가제 정도. 이 정도 보면은 2차 전지는 양극재는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반도체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오르다가 말았죠. 그렇죠? 오르다가 말았죠. 10월부터 잘 달리던 반도체는 11월에 들어서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지난 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20% 감산에 돌입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재고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2024년 반도체 투자의 키워드는 재고와 미국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 있냐, 미국이 향후 추가적으로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두 가지가 2023년 반도체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다. 재고가 빨리 줄고 다음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확실히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3년 3분기를 저점으로 수시? 나이키 모형을 수시라고 하는데 확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바람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수시라고 하는데 나이키 모형 형태로 점차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해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3년 3분기면 너무 기네요. 그래서 1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반도체가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실적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순환매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최근에 또 가장 핫한 것은 로봇이죠. 네, 제가 로봇을 굉장히 좋아해서 밀고 있는데 최소한 작은 우상향 거래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은 우상향. 지금 거의 로봇 관련주들이 3천억에서 5천억 시총을 받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1조 정도다. 3천억에서 5천억, 5천억에서 7천억, 7천억에서 1조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줬죠. 로봇 관련주 리스트를 쭉 했으니까 한번 이걸 붙여놓고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사서 장기간 오래 버티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살짝살짝 이제 고개를 드는데 제약바이오는 의외로 각각의 어떤 특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업종 주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종목들로 뭐 카티면 카티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함께 시장이 함께 움직일 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ADC, 이중항체, 카티, RA나 세포치료 같은 트렌드나 기술은 업종 주가가 오를 때 의미 있는 단어들이다. 업종 자체가 올라야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오르고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거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RNA 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이벤트가 없는 RNA 기업의 장기 투자라는 주장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뭔가 세상 사람들이 성장력에 목을 매달 때 또한 경기가 턴에서 올라올 때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 제약바이오가 함께 가는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공부하신 분 중에서 ADC니 이중항체니 카티니 RNA니 세포치료제니 뭐 항암이 이런 데 너무 몰입해서 이 좋은 것이 왜 안 어울리냐고 침 튀기면서 항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업종 자체가 우상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우상향하는 기준은 금리가 하락해야 되고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뭔가 사람들이 고상하고 뭔가 보일 듯한 그런 혁신과 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뭔가 금리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빠져가는 입장, 좀 더 빠져야 되겠지만 금리 상승 긴축도 좀 멈춰가면서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렇다면 내년 정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뜰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ADC니 이중항체니 카티니 RNA니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1차 유아기를 지나서 2차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청년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애로도 좀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부 ABL 바이오 같은 데는 나오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풍력만 봐라. 수소하고 풍력 두 개는 수소하고 풍력만 봐라. 나머지는 버려라. 태양광은 버려야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태양광은 버리고 수소와 풍력만 봐라. 방산과 우주 항공은 그동안 방사는 먼저 떴죠. 이제 쉬어가는데 내년에 뭔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으로 가버린다면 방사는 죽을 확률이 있다. 차라리 내년 기대감으로 우주 항공을 이제부터 분할로 사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기타로 리오픈 수혜주도 좋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 수혜주. 네. 그런데 이 항공 카지노는 참 좋은데 항공은 경기가 침체하면 소화물 수요가 줄어버리죠. 이 가능성. 여객은 늘지만 가장 중요한 소화물이 경기 침체로 줄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마라. 단기적인 투자 정도. 카지노 같은 것도 단기적인 투자 정도. 화장품도 단기 투자 정도. 화장품 뭘 해도 매력은 없다. 이렇게 예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의류, 영업무역 같은 것들은 이미 뭐 바닥을 치고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미 시장이 지나갔고 그렇다면 항공 정도가 가장 리오픈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봅시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년 1분기까지 단기 조정 및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주가는 우상향이나 방향성에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라. 너무 막막한 종목 고르기에 혼란을 겪지 말고 정 모르겠다면 딱 세 가지 섹터만 종목으로 올인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로봇, 원통형 배터리, 응급제, 풍력.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심플하고 머릿속에 확 꽂히게 결론을 내고 끝내고 싶네요.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대박나는 한 주, 이번 주도 엉덩이 잘 붙이고 엉덩이 무게로 버티는 한 주, 내공 있는 한 주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